반갑습니다. 삼국유사와 21세기 한국학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삼국통일을 바라보는 두 시선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남북통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오고 가기도 하고, 한때는 남북 관계가 아주 좋아져서 설레기도 했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남북 통일은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 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이룰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견해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려 조선을 거칠 때는 그런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근대에 와서 우리 역사가 비극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삼국시대에도 역시 중요한 문제로서 통일이 화두가 되었는데요. 흥미롭게도 강력했던 고구려와 백제는 통일에 대한 의욕이나 열정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약체였던 신라가 통일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을 하고, 그게 온 열정과 국력을 기울였던 그런 자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체였기 때문에 통일의 필요성을 더 절감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삼국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라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업적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나중에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좀 불완전했고, 그 다음에 발해 지역을 아우르지 못한 것 때문에 후대에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실행을 함으로써 그 이후에 오랫동안 통일된 하나의 국가가 지속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가 큰, 그리고 중요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국 통일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역사학자들이나 또 관점에 따라서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령 삼국 사기를 보면 신라 본기, 삼국 사기가 총 50권인데 그 중에 신라 본기가 12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역대 왕이 총 56명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본기 1권마다 왕이 한 4-5명 정도 외에는 서술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본기 12권 가운데서 6권과 7권, 2권을 문무왕 한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무왕의 제위가 아주 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무왕이 제위하고 있을 때 했던 중요한 일들이 바로 삼국 통일입니다. 그래서 삼국 통일의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느라고 다른 왕들과는 아주 다르게 2권을 이 문무왕 혼자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삼국 사기에는 총 10권의 열전이 있습니다. 10권의 열전 가운데 앞에 3권을 김유신 한 사람이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무왕이 2권인데 김유신이 3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문무왕은 왕으로 제위한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김유신은 문무왕 이전에 태종 무열왕 때부터, 또 심지어는 그 이전에 거슬러 가면 진덕왕 때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 기간이 길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왕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삼국 통일의 최전선에 서서 가장 힘써 싸웠던 또는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김유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대체로 영웅 중심이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 평범한 사람이든 아니면 지배층 사람이든 공통적으로 역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보다는 소수의 영웅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큰 굴절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다시 혁신도 일어나고 하는 대단한 변화들을 이룬다 이렇게 아마 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태종무열왕과 때부터 시작해서 문무왕을 거치는 동안에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또 있습니다. 대부분 역사에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를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김인문입니다. 이 신라에 가면 이 신라에서 서쪽 편에 우리 보통은 이제 이 대릉원을 많이 이 관광객들이 찾지만 실제 대릉원에 모여 있는 왕릉 말고도 경주에서 서쪽 지역에 가면 서악 고분군이 있습니다. 꽤 많은 고분들이 있는데 거기도 역시 왕릉과 왕릉 아닌 여러 큰 왕릉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된 경우도 있지만 그 서악 고분군의 제일 앞에 있는 무덤이 이 태종무열 왕릉입니다. 그 뒤에 있는 왕릉은 왕릉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종무열 왕릉 바로 앞에 길 건너서 있는 묘가 이 김인문묘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릉 수준의 아주 큰 무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인문묘를 태종무열 왕릉 앞에 쓴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역사 기록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태종무열 왕이 김인문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나 굉장히 애틋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큰아들인 문무왕과 달리 김인문은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 채 굉장히 오랫동안 통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인물입니다. 김인문의 생애가 65년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22년을 당나라의 당 황제 밑에 있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당 황제를 호위하는 수비라고 하는 벼슬을 얻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인질에 가까웠던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신라와 당나라를 오가면서 한 7번의 이 왕래를 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교통이 발달해서 중국으로 오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중국에 오가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예전에는 당나라에 한번 오갈 때 목숨을 내놓는 것이 기본적으로 당연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경우에 이 중국 청나라로 또는 그 전에 명나라로 이 사신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사신으로 뽑히면 상당수의 집안에서 통곡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길이 사신길이었거든요. 가는데 대략 3달에서 6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길게 잡으면 1년 정도 왕래하는 데 걸리는데요. 살아올 때 이제 그렇다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중도에 또는 가서 병으로 또는 고생하다가 이렇게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 육로로 갈 수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가끔 이제 사신으로 갈 때 해로를 가기도 합니다. 해로는 더 위험했기 때문에 더 꺼렸던, 그래서 사신을 안 가겠다고 하는 경우도 꽤 많았던 걸로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보다도 천년 전에 중간에 고구려와 백제라고 하는 강성한 나라가 가로막고 있을 때 이 당나라로 왔다 갔다 했던 김인문의 삶은 말 그대로 이 죽음의 길을 끊임없이 오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태종무열왕이 재위하기 전에, 즉 김춘추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서해상에서 신라의 배를 타고 오긴 했지만 고구려 선박에 붙잡혀서
죽을 위기를 간신히 넘긴 그런 기록이 이 삼국 사기에 나옵니다. 운 좋게 김춘추 대신에 김춘추 행세를 했던 다른 동료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김춘추가 그 정도로 위험했으니까 그 아들인 김인문도 당연히 그에 못지않은 위험을 감수하고 중국을 오갔습니다. 신라가 이렇게 여러 인물들을 내세워서 당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긴밀하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가장 약체였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당나라의 힘을 빌어서 고구려와 백제를 제압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것 때문에 그런 무모할 정도의 위험을 감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김인문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그 죽음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김인문이 삼국이 통일되고 난 뒤늦게 귀국을 하다가 서해상에서 죽었다. 돌아오는 백길에서 죽었다고 한 것이 삼국유사의 기록입니다. 반면에 삼국사기에서는 당나라 장안에서 죽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은 공통됩니다. 근데 이 삼국사기에서는 그냥 당나라에서 죽었다고 하고 말았는데, 삼국유사에 보면 이렇게 지금은 터만 남아 있는데요. 저 뒤쪽에 보이는 것이 경주국립박물관입니다.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서쪽 편에 이렇게 절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인용사지입니다. 김인문을 위해서 애도하는 마음에 지은 절이 이 인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인용사를 세워서 김인문의 노고와 그 고단한 삶, 그 다음에 그 죽음을 기렸다 하는 것이 이 삼국유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삼국사기에도 열전에 김인문의 전기를 실어놓고 이 사실을 자세히 밝히지 않은 걸 보면 삼국사기의 저자들이 불교와 관련된 내용은 꽤 배타적으로 다루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삼국 통일 과정에서 당나라의 힘을 빌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통일을 이루었다 하는 사실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통일을 이루고 난 뒤에 곧바로 신라와 당나라는 또 전쟁에 돌입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나당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통일을 이룬 이듬해죠. 669년부터 이 676년까지 거의 7, 8년 동안 신라와 당나라는 백제 지역과 또 고구려 땅에서 거듭해서 전쟁을 또 치룹니다. 처음에는 이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통일을 이루려고 했고, 물론 이제 이 신라 입장에서는 당나라가 그렇게 통일 뒤에 이 야욕을 부릴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나라의 막강한 군대와 그 다음에 해군을 상대로 밀리지 않고 이 대항에서 겨룰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걸로 보면 확실히 예측은 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당나라를 몰아내고 통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또 높게 평가할 만하죠. 오늘날 우리 상황은 누구도 주변국들 어느 나라도 통일을 지지하거나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때와는 좀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어도 당나라는 신라가 통일되고 나면 쉽게 집어삼킬 거라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고 경제력으로도 10위권이지만 군사력으로도 세계 거의 5, 6위권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1400년 전의 신라와는 처지가 꽤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통일을 이루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는 꼭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라가 보여준 통일과 관련해서 참 중요한 게
사실은 삼국유사에서는 나오지만 삼국사기에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바로 불교 철학입니다. 즉 통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타나야 그에 걸맞는 통일의 과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고구려나 백제는 통일에 대한 열망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한 철학도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신라는 참으로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통일 철학이 국가적으로 강성해질 때 거의 동시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 철학을 제시한 사람들은 유교 지식인이 아니라 불교 승려였다 하는 점에서 특이한 일이죠. 사실 불교 철학 자체가 다양한 여러 가지 이 다양한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조화롭게 공생하는, 공존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통일 철학의 가장 알맞은 종교였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일을 하기 직전에 자장이나 원척, 원효, 의상 등 기라성 같은 승려들이 등장하고 단순히 불교 철학을 수입하는 데 급급한 게 아니라 독창적인 불교 철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통일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실제로 삼국유사에도 보면 통일과 관련해서 이런 승려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삼국사기에서는 이런 승려들의 역할을 거의 다루지를 않았고 그보다는 승려들보다는 오히려 다른 인물들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바로 화랑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신라 남산 동쪽 기슭에 가면 통일전이라고 해서 큰 규모의 건물이 있습니다. 삼국 통일을 기리는 의미에서 세운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핵심은 역시 화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흥왕 때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활약을 합니다. 진흥왕 37년조에 보면 화랑의 유래에 대해서 수술하기도 하고 특히 김대문이 화랑세기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다는 기록도 보입니다. 그리고 최치원이 날랑비라고 하는 비문을 썼는데 그 비문의 일부가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랑이 역사적으로 사상적으로 어떤 의의를 갖는가 하는 것이 이 진흥왕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 10권 가운데 47번째 책에 주로 이 정의가 실려있는 인물들이 바로 화랑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관창을 비롯해서 해론, 소나 등 여러 인물들이 이 권 47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저자는 신라의 통일에서는 이 화랑의 역할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삼국 통일을 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어떻게 봤느냐? 기존에 크게 다른 두 시선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국사기에서는 화랑을 중심으로 해서 유교적인 관점이나 시각으로 주로 이 통일을 보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삼국유사를 거론하면서 불교적 관점에서 통일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유교적 관점이냐 불교적 관점이냐 이렇게 두 가지 시선으로 많이 봐왔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과 또 다른 두 가지 시선을 보려고 합니다. 그 차이는 어떤 거냐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경우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볼 기록은 장춘낭과 파랑이라고 하는 두 인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 잘 알지 못하는 두 인물입니다. 삼국사기에도 삼국유사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이야기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신라봉기 태종무일왕 제위 6년 때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해 겨울 10월에 왕이 조정에 앉아서 당나라에 군사를 요청한 일에 대해서 회답이 없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백제를 치는 일이 660년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해에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서 군사를 요청을 했는데 답신이 없습니다. 즉 사신 일행이 돌아와야 그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사신 일행이 올 생각 기약이 없습니다. 요즘과 달라서 같은 인물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중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태종 우열왕의 경우는 이 백제를 쳐야 된다고 하는 급박한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종 우열왕이 아시다시피 뒤늦게 50대 후반에 재위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오래 살 거라는 장담을 스스로 못했습니다. 사실은 태종 우열왕 6년이면 태종 우열왕이 죽기 전 해입니다. 그만큼 태종 우열왕 입장에서는 빨리 통일의 과업에 착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심정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꽤 조바심을 내면서 걱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왕의 앞에 나타났는데 마치 죽은 신하인 장춘과 파랑 같았다. 의전에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런 죽은 두 신하가 나타난 겁니다. 삼국사기의 저자처럼 유교적인 합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죽은 사람이 나타났다 하는 내용을 쓸 정도니까 우리가 이 한편을 생각하면 이런 것도 유학자들이 쓰나 싶을 정도겠지만 그래도 중세까지는 이 사람이 죽으면 여전히 그 혼령이 떠돈다고 아마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도 가능하다고 아마 여겼던 모양입니다. 이 장춘과 파랑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신들은 비록 마른 뼈가 되었지만 해골만 남았지만 여전히 나라의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 있어서 어제 당나라에 갔다가 황제가 대장군 소정방 등에게 명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내년 5월에 백제를 치게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왕께서 이토록 걱정하시며 기다리심으로 이에 아뢰입니다. 아무래도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바다를 건너거나 먼 길을 오가는 게 수월하겠죠. 아마 그래서 이 귀신을 등장시킨 모양입니다. 내용을 보면 내년 5월에 백제를 친다 했으니까 아마 나중에 이 일을 좀 지어낸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왕은 놀라면서도 기이하게 여겨 두 집안의 자손들에게 상을 내리고 한산주에 장의사를 세워서 그들의 명복을 빌게 했다. 지금도 서울 종로구에 가면 이 장의사터가 있습니다. 장의사터에 지금은 이제 보시는 건 태종 무열왕릉입니다. 앞서 보셨던 김용묘가 바로 이 태종 무열왕릉 앞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장의사 에 남아있는 단간지주입니다. 경주에도 가면 가끔씩 이 절은 없는데 이런 큰 돌이 서 있을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걸 보통 단간지주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이기도 하고, 이게 요즘도 아마 이 큰 사찰에 가면 요즘은 현수막을 걸지만 옛날에는 이 단간지주를 세워놓고 이 위에 장대를 또 세웁니다. 그래서 법회가 있을 때 여기에 이 붙여 세운 장대에 좀 깃발을 올려서 법회가 있다 하는 것을 알리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단간지주입니다. 그래서 이 단간지주가 있는 것을 보면 이 장의사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 내용도 아주 허구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어쨌든 이 명복을 빌었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왜 명복을 빌어줬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죽은 신하인 장춘과 파랑 같았다 이랬기 때문에 태종 우열왕이 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익숙히 알고 있는 신하의 모습이었다는 건데요. 그전에는 죽었음에도 명복을 빌어주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명복을 빌어준 것은 아마 살아서는 큰 역할을 못했다가 죽어서 태종우열왕이 아주 간절하게 바라는 기묘하고도 중요한 정보를 일찍 알려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태종우열왕이 간절히 바라던 그런 소식이죠. 소중방 등을 비롯해서 대군을 보낸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태종우열왕이 기특하게 여겨서 그 자손들에게도 상을 내리고 이렇게 장의사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왜 한산주, 지금의 서울을 한산주라고 그럽니다. 한산주 서울에다가 세웠을까? 경주 도성에다가 이 장의사를 세우지 않고 이 내용을 보면 장충과 파랑이 아마도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 이 한산주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두 신하는 생전에 공을 세우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생전에는 이렇게 명복을 빌어주지 못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 이 태종무열왕의 봉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은 사실 이 신하들을 위한 기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통 봉기는 왕을 위한 또 왕에 의한 그런 행적들을 기록하는 곳이거든요. 그럼 이 내용은 과연 뭐냐? 간단하게 핵심을 짚으면 태종무열왕이 그만큼 삼국 통일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강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데 사실은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기 숨겨진 이야기를 보자면 왕이 상벌을 내릴 때 이 상벌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엄정하게 판단하고 상벌을 내려야 됩니다. 사사로운 정에 치우쳐서 상벌을 내려서는 상벌의 효과가 없게 되죠. 그래서 상벌의 체계가 무너져서 실질적인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태종무열왕이 뒤늦게나마 상을 내리고 장의사를 세운 것은 공정하고 적절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통치자의 입장일 뿐이고요. 실제 상벌을 내릴 때는 보고된 내용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보고된 내용에 들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큰 공을 세우거나 또는 큰 실책을 저질렀어도 상벌을 적절하게 내릴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이 기업이라든지 이런 조직에서는 인사고과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가는 주로 윗사람이 이 평가 보고서를 쓰게 되죠. 이건 참 관료제사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참 딜레마입니다.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좋은 고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게 아첨이나 아부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그런 아첨이나 아부를 하지 않거나 또는 상사의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죠. 이것은 일찌감치 관료제가 뿌리내린 중국이나 이 삼국 고려 시대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 안에는 이런 면도 숨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렇게 통일 과정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룰 때에 당연히 그 희생은 큽니다. 그럴 경우에 희생자들은 대부분 알려지지 않죠. 특히 이제 지위가 낮은 또는 신분이 낮은 그런 장병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 상벌을 내리는 때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앞장서서 싸운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음에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을 겁니다. 극소수의 아주 눈부시게 빼어난 활약을 한 사람들만 그것도 장군의 눈에 들었을 때 비로소
인정을 받고 나중에 사후에라도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그러나 삼국사기 이 기록에 숨겨져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를 삼국유사에서는 본격적으로 끌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장춘남과 파랑이라고 하는 조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기에 나와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에 백제군사와 황산 전투에서 싸울 때 장춘남과 파랑은 진중에서 죽었다. 장춘남과 파랑이 언제 어디에서 죽었는지가 삼국유사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황산 전투는 우리가 잘 아는 황산벌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국사기에서는 바로 이 황산벌 전투가 일어나기 전 해에 이미 장춘과 파랑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삼국유사에서는 그 이듬해 신라 군사들이 백제로 쳐들어갔을 때 벌인 전투에서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백제를 칠 때 꿈에 태종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우리는 옛날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쳤습니다. 백골이 되었음에도 나라를 오롯이 지키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따라다니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나라 장수 소정방의 위험에 눌려 남들 뒤에서 쫓아다녔습니다. 부디 왕께서는 저희에게 작은 위세나마 보태주십시오. 백제를 치는 일은 단 한 번에 끝나지 않았고 여러 차례 거듭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황산벌 전투에서 간신히 이겼지만 여전히 백제 군사들과 거듭해서 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장춘남과 파랑은 그때에도 죽은 귀신으로 따라다녔던 모양입니다. 흥미로운 건 여기에 소정방의 위험에 눌렸다. 생각해보면 그래도 귀신인데 산 사람의 위험에 눌리느냐. 민중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런 삼국유사의 기록이지만 비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어낸 것들이 많을 거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걸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장군이나 병사나 별 다를 게 있겠냐 이러는데 그래도 대국의 대장군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 위엄과 권위가 남다르다고 보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구나 신라에 비하면 당나라는 엄청나게 큰 대국입니다. 소정방은 그 대국의 대장군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신라에서 보면 신라의 국왕과 맞먹는 정도의 위세를 또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민중들은 그러한 차이를 확연하게 잘 알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령 장춘남과 파랑이 고귀한 뜻을 가지고 신라 군사들을 따라다니면서 죽어서까지 이 나라를 위하려고 했지만 살아있는 소정방이라고 하는 대장군의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소정방 위엄에 눌려서 도저히 자신들이 바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태종에게 꿈에라마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때 태종은 놀라며 괴하게 여겨 두 넋을 위해 모산정에서 하루 동안 경전을 설했다 이랬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죠. 모산정이라고 하는 정자에서 불교 경전을 독송하면서 넋을 위로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산주에 장의사를 세워서 또 명복을 빌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삼국사기에 차이가 있지만 여러 가지 시기라든지 또 죽은 장소라든지 내용에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장춘남과 파랑이 죽었어도 쉽게 눈을 감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바로 공을 세워야 했다. 왜냐하면 공을 세우지 못했다면 장렬하게
용감하게 싸우다 죽었다 하더라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시 관례입니다. 삼국사기에서는 장춘과 파랑 이렇게 해서 파랑의 경우는 화랑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장춘은 화랑이라는 이름이 어울릴 듯하고 어울리지 않을 듯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태종 무열왕이 볼 때 신하라고 죽은 신하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화랑 출신이었을 수는 있지만 화랑으로서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삼국 유사에서는 장춘랑 파랑 이렇게 해서 화랑이라고 하는 면을 부각을 시켰고요. 이름에서부터. 그렇다면 이 화랑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바로 어떤 방식으로 죽든 간에 적어도 명예롭게 죽고 그래서 이름을 남겨야 한다 하는 과제를 품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49권 47에 화랑들의 전기가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그 화랑들이 일관되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장렬하게 죽어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오로지 그것 하나가 화랑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업을 삼국 통일을 하기 전에 진평왕 때죠. 진평왕 때에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승려 가운데 원광법사가 있습니다. 원광법사에게 추항과 귀산이라고 하는 두 화랑이 찾아가죠. 찾아가서는 자신들이 평생 동안 이 금과 옥조처럼 지킬 만한 그런 가르침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원광법사가 준 것이 세속 5계입니다. 원래 5계는 불교에 귀한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될 5가지 계율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가장 기본적인 계율입니다. 그런데 이 원광법사가 불자가 아닌 세속에서 싸움을 업으로 삼는 화랑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좀 색다른 방식으로 5계를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이제 세속 5계입니다. 그러면서 세속 5계에서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이 사군 2충입니다. 군주를 섬길 때에는 충으로 산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유교에서도 5가지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교에서는 이 군신유의라고 그러죠. 군주와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오지가 않고 두 번째 옵니다. 첫 번째는 부자 유친입니다. 아비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다. 그런데 세속 5계에 오면 순서가 바뀝니다. 사군 2충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사친 2효가 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랑이 등장하고 했던 것은 신라가 가장 약할 때 신라가 다시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이 주변국과 싸워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걸 싸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화랑이었습니다. 따라서 화랑은 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띈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국가라고 하는 것은 곧 국왕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군 2충이라고 하는 덕목이 먼저 앞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의 덕목에는 없는 임전무태가 있죠. 싸움에 임해서는 물러남이 없다. 물러나서는 안 된다. 이것도 화랑에게 걸맞은 덕목입니다. 그래서 원광법사가 비록 살생을 엄격하게 금하는 출가 수행자지만 찾아온 사람들이 화랑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걸맞은 그런 덕목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순서도 좀 바꾸고 임전무태라고 하는 유교에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덕목을 새로 마련해주고 그리고 맨 끝머리에 살생유택 생명을 죽이더라도 반드시 가려서 해라 하는 그런 덕목을 추가해 줍니다. 이것도 역시 살생을 할 수밖에 없는 화랑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합리적이고 냉정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미쳐 돌아버릴 정도의 상황까지도 연출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무모하게 살생을 할 수도 있죠. 그것을 엄격하게 금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원광법사는 살생유택이라고 하는 덕목을 추가로 덧붙여줍니다. 그래서 사군이충, 그 다음에 사친이효, 그리고 교우이신 있죠. 교우이신도 어떻게 보면 원래 육아에서도 중요시 여겼고 중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을 사귀면서 반드시 신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도 이 덕목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화랑입니다. 사실은 화랑이라고 하는 이 조직은 주로 왕족이나 귀족들이 가세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격이, 능력이 되면 화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랑이 되는 순간에 그네들은 세속의 신분과 지위와 관계없이 거의 동등하게 서로 벗처럼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상국유사에도 보면 그런 이 나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거의 동년배처럼 가깝게 신의를 지키며 살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거듭 나옵니다. 모죽지랑과 같은 향가도 그런 내용을 사실은 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속 5개에 있는 5가지 덕목 중에 적어도 4개는 이 화랑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덕목을 가슴에 품고 전장터에 나가고 그래서 장렬하게 죽는 일을 서슴없이 했던 인물들이 이 화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공을 세우고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문을 빛내는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 장춘왕과 파랑이라고 하는 두 화랑이 죽어서도 군대를 쫓아다닌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정방의 위험에 눌려서 앞서서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죠. 그래서 군대의 뒷공문이나 따라다니다가 결국 공을 세울 기회를 얻지 못할 것 같아서 태종무일왕의 꿈에 나타나 그 힘을 빌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야기를 보면 태종무열왕이라고 하는 존재도 대단한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민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국을 상대로 위세를 뽐낼 수 있는 인물로 여겨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모산정에서 두 넋을 위로하는 경전을 설한 것이나 그 다음에 장의사를 세워서 명복을 빈 것은 삼국사기에서는 이 단순히 태종무열왕에게 아주 기묘하고 중대한 정보를 일찍 알려줬다 하는 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국유사의 내용으로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뭐냐면 공을 세우는데 더 이상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게 두 넋을 위로하는 그런 경전을 설하는 법회를 연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대들이 이름을 남길 만한 또는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공적을 세우지는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장터에 나가서 장렬하게 죽은 것만으로 이미 전공을 세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유해묘지라든지 현충원에 모셔진 사람들, 이름이 그나마 알려진 분들이 대다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니더라도 이름을 알리지 못한 사람들 또는 이름이 있더라도 매우 이 낮은 그런 직위에 있었던 인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사람들, 근대 이전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부분 국왕을 비롯해서 지배층에서는 별 관심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이 뚜렷한 공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공과를 중시하는 그네들 입장에서는 하찮은 죽음 정도로 여겨졌던 거죠. 그런데 실제 전쟁에 나가서 이름 석자도 알리지 못하고 싸우다 죽은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는 민중의 입장에서는 전혀 달랐던 거죠.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참 허망한 일일 수도 있는데 민중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명분이야 나라를 위한다, 국왕을 위한 충성을 다한다라고 하지만 기층을 이루는 대다수의 민중들에게 과연 그런 전쟁의 결과가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본인들한테 주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 있더라도 대부분 상층 지배층이 그 결과들을 누리지 대다수의 민중들한테 그 결과가 삶의 윤택함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은 바라기 어려운 것이 근대 이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들은 상층 지배층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시각에서 이런 전쟁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할 수 있겠죠. 더 정확하게는 상층 지배층이 볼 수 없었던, 봐야 되는데 볼 수 없고 또 놓쳐버린 부분을 더 잘 들여다보고 인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은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큰 전공을 세웠다,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왕이나 지배층은 몰랐던 사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민중은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전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장춘남과 파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죽은 이를 추모하고 넋을 기리는 그런 이야기를 민중들 사이에서는 서로 전해왔고, 이것을 가치를 알아본 이련 스님은 삼국사기의 내용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제 상황에 더 걸맞은 것으로 여기고 또 가장 진실을 제대로 담아낸 이야기로 인식해서 이 삼국유사에 실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제 화랑을 보는, 또는 어떻게 보면 신하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민중 입장에서는 민중들만 옹호한 것 같지만 사실은 민중들뿐만 아니라 자기네들과 거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아우르고 품었다라고 하는 점을 이 장춘남과 파랑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적어도 장춘남과 파랑은 이름이 알려져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에 비하면 세상에 이름을 알리지 못한 많은 민중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비극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삼국사기 진흥왕조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가을에 이 진흥왕 15년, 즉 554년 가을에 백제왕 명농이 아량과 함께 관산성에 쳐들어왔다. 군주, 이 군주란 말은 요즘으로 치면 연대장좀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군주인 각간 우덕과 이찬 탐지 등이 맞아 싸웠으나 불리했다. 상황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신주의 군주 김무력이 그 주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교전했으며 비장인 삼년산군의 고관 도도가 얼른쳐서 백제왕을 죽였다. 이에 여러 군대가 승세를 타 크게 이겼다. 좌평 4명과 사졸 29,600명을 베어 죽였고 말은 한 필도 돌아가지 못했다. 삼국사기 이렇게 신라 본기에는 결과적으로 신라군이 백제군을 물리치고 심지어 백제왕 명농을 죽였다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농은 백제 성왕의 이름입니다.
백제 성왕은 이름이 성왕, 거룩할 성자를 쓸 정도로 대단한 왕인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이 관음보살상인데 정확하게는 구세 관음보살상입니다. 구세, 세상을 구제하는 관음상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백제의 대표적인 유물로 꼽으라면, 특히 그 중에서 불교 유물로 꼽으라면 이 구세 관음상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일본의 호류지에 보면 몽전이라고 하는, 꿈몽자를 써서 몽전이라고 하는 전각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년에 한두 차례 짤막하게 전시를 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대부분 숨겨둡니다. 그만큼 대단한 보물입니다. 백제 금동 대향로 아실 겁니다. 백제 금동 대향로와 함께 원래 성왕의 무덤에 묻혀 있었던 이 유물입니다. 성왕의 아들인 위덕왕이 성왕이 이렇게 전쟁터에서 죽은 것에 대한 아픔,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려고 만든 상입니다. 그래서 이 구세관음상은 성왕의 모습을 본떠서 새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작아서 사실 안 드러나지만 코가 좀 다릅니다. 보통 이 관음상하고 코가 다르게, 코가 좀 크고 매우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불교 이르면 6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성덕태자, 쇼토쿠 태자를 굉장히 높이 받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에서 이 구세관음상은 그 쇼토쿠 태자를 본떠서 만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이게 백제에서 만든 보살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일본인들에게는 안타깝게도 나중에 아마도 한 14세기, 15세기 기록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찾아낸 기록을 보면 이 구세관음상에 대해서 백제 성왕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상이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인들도 이 쇼토쿠 태자의 모습을 본떴다고 우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보물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백제 성왕의 모습을 본뜬 건데, 실제로 아마 인터넷을 뒤져보시면 호류지의 구세관음상 하면 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신라라든지 여러 과거에 우리가 만든 관음보살상하고 견주어 보면 옷 맵시라든지 여러 가지 자태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왕의 모습을, 즉 세속의 사람을 본뜬 그런 관음상으로 간주될 만큼 차이가 큽니다. 뒤에 보시면 화광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뒤에 화광의 모습은 보통 고구려나 이 부여 쪽 북쪽 지역에서 유물에서 발견되는 형상입니다. 신라만 하더라도 저런 게 많지 않은데요. 백제가 부여 후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고구려나 부여와 매우 가까웠다 하는 것을 이 구세관음상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만큼 이 성왕은 살아있을 때 대단한 존재였지만 백제 왕으로서 직접 신라를 치러 왔다가 전장에서 안타깝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백제 봉기에도 서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신라 봉기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것은 진흥왕 때의 위협으로서 서술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좌평 4명과 사졸 29,600명을 베어 죽이고 말은 한 필도 돌아가지 못했다. 그만큼 철저하게 대성을 거두었다 하는 것이 이 신라 봉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상우유사에는 좀 다릅니다. 상우유사는 진흥왕 이런 종목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진흥왕 왕릉 묘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태종우열왕이 있는 곳, 즉 서하고분군 뒤쪽 편에 가면 약간 외진 곳에 진흥왕의 묘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주를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진흥왕릉은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외진 데에 있기 때문에 관광 코스로 보기가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라 역사에서는 진흥왕이라는 인물, 물론 이제 그 앞에 법홍왕부터 시작되겠죠. 실질적으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진 것은 바로 법홍왕 때입니다. 법홍왕이 불교를 공인함으로써 과거의 토착 종교 또는 토착 신앙에 입각해서 서로 난립하고 있던 귀족 세력들을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국가로서의 면모를 일신을 했고, 그 법홍왕을 이어서 즉위한 진흥왕 때에 그 국세를 확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진흥왕 때 영토를 대거 확장을 했죠. 그래서 이 한강 유역을 빼앗기도 하고, 심지어는 함흥 지역까지 세력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마을령비가 바로 그쪽에 있는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그만큼 진흥왕은 영토를 확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신라에서 특별히 높일 만한 군주임에도 의외로 왕릉은 외진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삼국사기는 당연히 봉기를 중심에 놓고 있고, 그럼 봉기는 제왕이 주역이기 때문에 제왕을 위한 서술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제왕을 폄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은 되도록이면 적지를 않고 좋은 면을 주로 부각시키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삼국유사는 그런 특정한 관념이나 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나 보인 대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잘 담겨져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삼국유사의 진흥왕이 훨씬 더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유사의 진흥왕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 진흥왕이 한 역할에 비하면 삼국유사에서는 진흥왕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24대 진흥왕이 즉위했을 때의 나이가 15살이었으므로 처음에는 태우가 섭정했습니다. 태우는 곧 법홍왕의 딸이며 입종 갈문왕의 비다. 왕은 죽을 때 머리를 깎고 법의를 입고서 세상을 떠났다. 즉위했다는 사실과 함께 바로 진흥왕이 죽을 때에 머리를 깎고 법의를 입고서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을 서술했습니다. 독특하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봉기의 기술 방식에 익숙하면 굉장히 낯설고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중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을 보면 민중들은 기묘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그리고 핵심되는 내용을 바로 풀어놓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삼국사기와 같은 이런 형식을 갖춘 서술과는 다른 오히려 굉장히 기묘한 내용만 간추려서 서술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고, 또 여기에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성성 3년 곧 554년이죠. 앞에 삼국사기 기사의 내용과 같은 해입니다. 9월에 백제 군사가 진성에 쳐들어와서 남녀 3만 9천 명과 말 8천 피를 빼앗아갔다. 이에 앞서 백제가 신라 군사와 합쳐서 고구려를 치려고 했는데 그때 진흥왕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문장에서는 백제가 쳐들어와서 남녀 3만 9천 명, 그 다음에 말 8천 피를 빼앗아갔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에 앞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백제가 신라 군사와 합쳐서 고구려를 치려고 제의했을 때 진흥왕이 한 말입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늘에 달렸으니 만약 하늘이 고구려를 싫어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감히 고구려가 망하기를 바라겠는가. 그리고 이 말이 고구려에 전해집니다.
고구려에서는 그 말에 움직여서 신라와 서로 통하여 사이좋게 지냈고, 백제는 그것에 심사가 뒤틀려서 쳐들어왔다. 이 내용을 보면 진흥왕이 외교적인 발언을 잘못한 탓에 백제가 쳐들어왔고, 백제가 쳐들어온 결과 이 인민들과 말을 노략질 당했다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삼국사기와는 다르죠. 삼국사기에서는 신라가 이긴 내용만 나옵니다. 그러나 삼국유사에서는 신라의 인민들이 사로잡혀간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삼국사기에서는 성왕이 쳐들어간 것이 관산성이라고 했고요. 삼국유사에서는 진성이라 했는데, 사실 두 곳이 지금의 충북 옥천 지역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시기도 아울러 생각해 보면 거의 동일한 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신라가 이긴 것만 기록을 하고, 한쪽에서는 신라의 남자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실을 크게 부각시켜 놓았습니다. 이 내용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흥왕은 제2기간 내내 끊임없이 전쟁을 거듭했고, 결과적으로는 영토를 확장해서 삼국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는 계기를 마련하기는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흥, 그죠? 참으로 일으켰다라고 하는 시호에 걸맞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적만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적만 기술한 삼국사기의 기록이 온당한 거냐 하는 거죠. 반면에 삼국유사에서는 진흥왕의 공적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구려를 함께 치자고 했던 백제의 제의를 거절한 바람에 신라가 침략을 받고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오히려 국왕으로서 무책임함을 거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절을 할 양이면 백제가 침략해 올 수 있는 변경지역, 백제와 가까운 곳에 군대를 보내서 대비를 시켰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게 부실했기 때문에 백제의 침입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겼다. 삼국사기에서는 진흥왕에 대해서 면책을 해줬다고 그러면 삼국유사는 오히려 문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서두에 왜 왕이 죽을 때 머리를 깎고 법의를 입고서 세상을 떠났다 하는 구절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남녀 39,000명이 백제 군사의 포로가 되고 끌려갔다는 겁니다. 이 한 번만 있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백제나 고구려와 거듭해서 싸우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포로들이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서 죄 없이 죽어간 민중들, 남녀노소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사에는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흔히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이긴 자의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배층의 기록입니다. 피지배층의 민중들은 그 역사에서 희생자가 되더라도 기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배받는 사람들의 역사가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국유사에서는 바로 그러한 역사의 또 다른 면, 정사에서는 숨겨지고 가려진 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역사의 이면에서 희생된 인물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전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 진흥왕이라고 하는 조목은 진흥왕으로 하여금 비록 신라라고 하는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전쟁을 거듭함으로써 발생시킨 수많은 희생자들을 위해서 애도를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바로 수없이 끌려가거나 또는 죽어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많은 인민들을 위한 애도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힘겹고 고달프면서 끊임없이 희생을 당하는 그 과정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낸 민초들을 위한 추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민중의 의지고 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이런 민중의 의지 또는 인식이 다른 나라에도 강하게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역사와 문화 속에 면면이 이어졌는지를 아마 비교해서 고찰을 하려고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민중들의 의식과 의지가 강렬한 그런 역사와 문화는 사실은 우리 외에는 찾아보기 그렇게 흔치 않은 걸로 여겨집니다. 제가 이제 오늘 14번째 강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강의가 이제 다다음 주에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는 이제 설이 있고 설 전날이라서 이 녹화 방송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15강을 하고요. 그리고 원래 강의 계획서는 없지만 그 다음 주에 15강을 끝난 그 다음 주에 제가 이 마무리 삼아 삼국유사와 BTS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부록과 같은 강의인데요. 이유는 BTS를 대표하는 한류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동안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 전승해온 그런 힘이 그렇게 표출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 뿐만 아니라 BTS라고 하는 특정한 보이그룹과 삼국유사가 여러 면에서 굉장히 흡사한 면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흡사한 면이 BTS를 세계적인 그런 보이그룹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한류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한국의 문화에 큰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16째 주에 다룰 예정입니다. 그때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다음 주 강의는 한 주 쉽니다. 저는 이런 민중들의 이 의지와 사고, 그 다음에 인식, 그 다음에 남다른 역사적 관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특별하다고 봐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민중이 힘을 갖게 된 것은 근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앞서 거론했던 문무왕입니다. 삼국사기는 유교적 관점에서 서술한 정통 역사서입니다. 반면에 이제 삼국유사는 성녀 일련이 서술했을 뿐만 아니라 민중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엮은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오랫동안 삼국사기는 높게 평가하고 삼국유사를 낮게 평가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 이전의 한국의 역사는 한쪽에서는 유교를 중심으로 한 정치사, 한쪽은 불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사가 쌍벽을 이루고 끊임없이 큰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삼국사기는 반쪽밖에 안 되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그런 면을 보완하면서 또 반론을 제기하는 역사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의 불교는 오늘날 남아있는 흔적만 보더라도 실로 대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라성 같은 고승들이 대거 등장해서 그 후 지금 1000년 이상 동안이나 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고 오늘날에도 쉽사리 따라갈 수 없을 수준까지 도달한 그런 철학을, 독창적인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가야보다도 약했던 신라가 나중에 가야를 접수하고 삼국 통일까지 나아갔다고 봅니다. 가야가 어떻게 보면 6개 나라로 쪼개져서 하나로 통합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렇게 통합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철학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핏 보면 실용성이 참 없어 보이지만 의외로 역사의 흐름이나 또는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큰 역할을 구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삼국사기에서는 이 신라가 나중에 멸망한 것은 불교 탓이다 라고까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불교로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는데 불교로 망했다는 이야기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삼국사기의 내용을 무조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삼국사기의 문무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6과 권7 두 권에 걸쳐서 길게 서술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7의 마지막에 이 문무왕이 죽으면서 남긴 조서가 있습니다. 그 일부를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과인이 어지러운 시운과 전쟁의 때를 만나 서쪽을 치고 북쪽을 정벌하여 강토를 평정했으며 반역자를 토벌하고 돕는 이를 불러들여 마침내 멀고 가까운 곳들을 평안하게 했다. 위로는 조상이 남긴 염려를 위로했고 아래로는 부자의 오랜 원수를 갚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상이 남긴 염려, 이거는 삼국 가운데 심지어는 가야보다도 약했던 신라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침입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것 때문에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의 오랜 원수라고 하는 것은 태종무열왕의 사위인 김허문이 백제의 침입을 받아서 사실은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원한을 태종무열왕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문무왕도 똑같이 그 원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의 오랜 원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에게 두루 상을 내리고 안팎의 사람들에게 고루 관작을 나눠줬다. 통일한 뒤에는 이런 일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병장기를 녹여서 농기구로 만들고 백성이 어질게 오래 살게 했다. 세금은 가볍게 하고 요역을 들어 주어서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니 민중은 안도하고 나라 안에는 걱정이 없어졌다. 곳간에는 곡식이 산처럼 쌓이고 감옥에는 풀만 무성하니 저승에서나 이승에서나 부끄러워할 일로 상하 인민들을 저버린 바도 없다. 그리고는 끝머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죽고 나서 열흘 뒤에 고문 밖들에서 서역의 법식에 따라 화장을 하라. 이 서역의 법식은 곧 불교식을 가리킵니다. 불교가 서역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복의 경중은 정해진 규정대로 하고 장례 절차는 금약하게 하도록 힘쓰라. 이 내용을 보면 문무왕은 통일이라고 하는 힘든 과업을 해냈기 때문에 자신이 대단하다. 그뿐만 아니라 통일을 이루고 난 뒤에 결국은 천하가 태평해지고 모든 인민들이 넉넉하게 잘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장례는 검소하게 해라.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능지탑이라고 알려져 있는 탑입니다. 원래는 훨씬 더 지금 2단으로만 남아있는데 2층 정도 남아있는데 아마도 훨씬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낭산에 가면 경주 동쪽의 낭산에 가면 이 능지탑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 둘레에 이 외에도 석재가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았던 탑이 아닐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능지탑이 뭐냐? 문무왕을 아마 이 자리에서 화장을 하고 이 탑을 세운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만큼 이제 문무왕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화장을 했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유가 지식인들이나 상층 지배층 입장에서 특히 또 문무왕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공적이라고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민중들에게도 똑같이 받아들여졌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도 문무왕 범민, 문무왕의 원래 이름이 이제 범민입니다. 그래서 문무왕 범민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만 짤막하게 거론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1년 만인 영융 2년, 즉 신사년 681년에 세상을 떠나니 유언에 따라 동해 가운데에 큰 바위에 장사 지냈다. 왕은 생전에 지법사에게 말했다. 동해 가운데 큰 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왕암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대왕암 보입니다. 그 대왕암 안에 보면 이렇게 큰 바위가 가운데 이렇게 넣어 있는데 아마 요 밑에 유골을 넣었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왕은 생전에 지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짐은 죽은 뒤에 호국의 대령이 되어서 불법을 받들고 나라를 수호하고자 하오. 그래서 법사가 묻습니다. 용은 축생이 되는 과부인데 어째서입니까? 그죠?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큰일을 하고 죽었다면 천상에 최소한 태어나려고 해야 되는데 왜 축생이 되는 과부를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대답합니다. 나는 세간의 영화를 싫어한 지 오래입니다. 사나운 과보를 받아 축생이 된다면 짐의 뜻에 꼭 맞소이다. 죽음과 관련해서 남긴 문답입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앞서 보셨다시피 통일이란 위협을 이루었기 때문에 태평한 시대가 도래했고 인민들의 삶들도 나아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그게 사실일까 하는 거죠. 실제로 문무왕을 이어서 즉위한 신문왕 때의 기사들을 보면 신문왕이 즉위한 이듬해부터 모반이 거듭해서 일어납니다. 왜 모반을 일으켰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자초지종이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통일을 비록 이루긴 했지만 여전히 내부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통일 과업이 과연 민중의 삶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가 하는 겁니다. 660년에 시작해서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8년 정도 걸렸습니다. 물론 이제 나당 전쟁까지 합치면 대략 한 17년 정도, 16년, 17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20년이 채 안 됩니다. 이 기간에 무력으로서 통일을 이루었다.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이후 평화적으로 통일되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큰 문제들, 작은 문제들을 끊임없이 처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에 비하면 급격하게 통일을 이룬 신라에서 문무왕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을까 하는 거죠. 특히 이런 전쟁을 길게 이어갔기 때문에 인민들의 삶은 피폐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쟁은 곧 돈이 있어야 치룰 수 있는 거고 그 돈은 결국은 인민들이 생산을 함으로써 보충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민들의 삶은 전쟁 과정에서 끊임없이 곤란과 핍박을 받았을 수밖에 없고요.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좋은 시절을 맞이했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 상층지배청에서 내세우는 명분과 상관없이 전쟁을 종식해서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런 명분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민중들은 흔히 지배층에서 인식하듯이 개나 돼지도 아니고 눈먼 봉사들도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현실을
온몸으로 절감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의 문무왕이 남긴 조서를 아마 비웃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련 스님도 그런 민중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이 대화, 문답을 문무왕 법민에 실음으로써 일종의 문무왕을 다시 한번 불러내서 정말 진실이 뭔지를 따져 묻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시소탄 인민들이나 정말 6.25에서 끊임없이 자식이라고 하는 그 민중들, 백성들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죽게 만든 그런 것은 그야말로 큰 죄업이다. 불교 국가인 신라에서 그런 죄업을 간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통일과 태평을 빙자한 전쟁은 말 그대로 끊임없이 싸움과 다툼이 이어지는 아수라도였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수라장에서 숨을 쉴 수밖에 없었던 민중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는 지휘법사가 등장하냐면 바로 불교식 대화입니다. 불교에서는 육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옥, 악귀, 축생. 제일 밑에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악귀, 축생이 있습니다. 그 위에 아수라가 있고요. 아수라 위에 인간의 세상이 있고 그 위에 천상세계가 있습니다. 이 6개를 육도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이 죄업을 남긴 사람은 이 육도를 끊임없이 윤회전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인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제왕으로 태어난 문무왕이 스스로 용이 되는 축생의 과보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걸로 하면 인간 밑에 아수라가 있고 그 밑에 축생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죽으면 아수라로 떨어져야 되는데 왜 축생으로 하나 더 떨어졌을까? 이건 굉장히 상징적이고 암시적입니다. 인간 세상에 태어난 문무왕이 그 고귀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수라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무왕은 살아생전에 했던 게 인간 세계에 걸맞은 삶을 산 게 아니고 그런 통치를 한 게 아니고 아수라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쟁의 죄업을 지었다. 그래서 죽을 때는 이미 아수라 세계에서 한 단계 더 떨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용이 되는, 즉 축생이 되는 과보를 받는다. 물론 이거는 민중의 해석이고 민중이 부여한 그런 과보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래서 실제 축생은 이 아수라의 세계는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살생을 한 사람이 가는 곳이고 축생 역시 그런 살생의 악행을 끊임없이 저지른 사람이 받는 과보입니다. 그래서 문무왕이 스스로 용이 되어 축생의 과보를 받겠다고 한 것은 바로 살아서 했던 죄업에 걸맞은 과보를 받은 거다. 삼국사기의 내용을 보면 문무왕은 자기는 그런 과보를 받을 인물이 아니다라고 했겠지만 민중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그것은 공적이 아니고 죄업이다. 그것도 축생도에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커다란 죄업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문무왕의 입을 빌어서 스스로 용이 되는, 즉 축생이 되는 과보를 받겠다라고 실토하도록 문답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삼국사기의 기록이 사실이라고 하면 문무왕은 훌륭한 통치를 행한 그런 뛰어난 군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왕의 입장 또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민중은 바로 그런 자부심에 일침을 가하면서 거꾸로 죄의식을 지녀야 마땅하다 하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죽어서라도 미물조차 해치지 않아야 함을 가르치는 불법을 받들면서 나라를 수호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동해 바닷가에 이렇게 대왕암 바닷속에 묻히는
이런 장례를 스스로 요구했던 것. 제 생각에는 삼국사기에서는 이에 대해서 생략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민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야기를 근거도 없이 지어내지는 않거든요. 적어도 이렇게 문무왕이 바다 한가운데에 묻히려 정도면 그만큼 스스로 죄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신문왕은 왕이기 때문에, 물론 또 왕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문무왕의 아들이기도 한 까닭에 부친의 위협을 더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앞섰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화면에서 오른편으로 쭉 가면 감언사지가 있습니다. 감언사지의 두 탑은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감언, 은혜에 감사한다 하는 뜻의 사찰명입니다. 신문왕 입장에서는 아버지 문무왕이 이룩한 일이 대단한 은혜였다 하는 것이죠. 민중들이 그것을 과연 용납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고하는 것이 왕실이나 지배청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고 관점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민중들은 그것은 진실을 감추는 행위에 불과하다. 역사란 진실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작업이어야 되는 건데, 정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진실을 흐리거나 감추는 역할을 해왔다. 물론 민중들은 삼국사기를 읽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제 정사가 뭘 감추었는지, 은폐를 했는지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다만 이제 민중들의 입장에서, 피통치자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핍박받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민초의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바라본 역사를 이야기해왔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지배층과 굉장히 가까운 연결고리를 갖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리고 당대 최고의 승려로서 국사가 되었던 이련스님이 그런 민중의 이야기를 단박에 알아보고 그것들을 하나로 잘 엮어서 또 다른 역사서를 만들어낸 것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련스님은 당연히 세속의 모든 기록들을 다 읽었고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또 있었습니다. 삼국사기에 대한 내용들도 삼국사의 곳곳에서 이제 인용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련스님은 지배층의 인식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누구보다 잘 알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서 빼버린 불교사를 서술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사와 불교사 또한 주로 상청, 지배층의 인식을 대변한다고 여겨서 그 두 개의 역사, 정치사와 불교사에서 아주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민중의 역사를 과감하게 끌어와서 역사서를 편집을 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련스님은 굉장히 근대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21세기 이점에 와서 삼국사를 다시 거론하면서 한국학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동아시아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자료를 남긴 것도 그런 탁월한 안목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 그렇죠, 다다음 주에 있을 15번째 강의에서는 총 마무리를 할 겸, 그래서 삼국유사가 민중의 역사학으로서 어떤 의미와 의의를 갖는가를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는 16번째 부록처럼 삼국유사와 BTS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도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있기 때문인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BTS를 비롯해서 수많은 한류의 주역들이 그런 면모를 참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지속성과 또 독창성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